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8강 우리 교재 89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틀린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래 신고 위반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는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은 물론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야 됩니다.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만약 400만 원에 2분의 1이면 200을 더해주거나 또는 200을 빼줄 수 있다. 더하면 600만 원, 빼주면 200만 원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자,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나머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모두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늘리는 경우에도 총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초과할 수 없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4번인데, 이 자진신고하면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리니언시 제도라고 집으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는, 왜냐하면 엄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자진신고를 먼저 하면 먼저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줍니다. 그럼으로써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응용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면 또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해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회가 아니라 3회입니다. 3회. 2회가 아니라 3회라는 것 올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부터는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하면 된다 했는데 공동중개는 모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모두가 틀렸습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이것도 5번도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신설됐으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3조사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29가지가 있죠. 이것을 적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인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합산하여 기재한다 했는데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단독 건축물인 경우는 연면적을 기재하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4번 부동산 거래 대상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요. 개업공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따라서 8번에 답 3번이 되겠고요. 9번 역시 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이것도 기출문제를 응용했습니다. 올해 개정됐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최초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신고 안 하고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만 신고했는데 최초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합니다. 작년에는 지체 없이 발급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등록관청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고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틀린 거.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 정정신청을 주소지종사 이렇게 함겠죠. 주소지종사, 주소지종사입니다. 그래서 주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소가 뭐냐면은 부동산 등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등 소재지,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 다음에 지는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 따라서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지분은 변경은 가능한데 정정은 안 됩니다. 이것도 23회 기출문제인데 올해 전면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응용한 겁니다. 옛날 문제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 지분은 정정은 안 되고 변경만 됩니다.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종사할 때 종은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거래 지분 없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및 지급일도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이 가능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정정 신청은 주소지 종사,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 것은 실종, 중개인 기소, 실종, 중개인 기소. 지분 변경 할 때 이거는 변경 신고고요.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 이거는 실거래가격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사항.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정정 신청이죠. 자, 그래서 변경 신고한 거는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 등의 변경. 줄이는 경우만 변경 신고 가능하고 늘리는 경우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중도금,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한, 조건 기한입니다. 실거래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 가격,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재지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 실종, 중개인, 기소,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 다음에 정정신청은 주소지, 종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에는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개정됐습니다. 외국인, 작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토지, 작년에는 토지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분양권도 신고해야 된다. 작년까지는 토지 취득할 때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60일 이내에. 물론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 매매 외에 교환이나 승여, 교환이라든지 승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등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매 계약은 60일 이내 외국인 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교환이나 증여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 따로 신고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매매 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교환이나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했는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분양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 자, 다 1번에 따라서 1번이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인데 2번 옳은 것. 자,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 보유 3개월이 아니라 계속 보유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3개월도 틀렸고요. 장관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게 신설된 내용인데요. 신고관청은 신설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5번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3번에 옳은 것, 기억. 외국인도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가 아니라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상속으로 취득을 한 때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는 15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인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계약 외의 원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물론 전자문서 포함하고요.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건물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등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적용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저당권의 경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딱 2분의 1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 다 외국인이면 당연히 외국인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가 작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가 지금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왔습니다. 자, 허가가 필요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4번. 주상공록, 그 다음에 미지정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660 초과,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 미지정은 9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지역은 25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2배로 늘어나죠.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미지정 9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니까 200제곱미터면 허가받아야 되죠. 공업은 660이니까 허가 안 받고 상업은 200, 주거지역은 180이니까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지역, 임야는 1000이죠. 농지 500, 기타 250. 따라서 1번에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죠.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2번 문제를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이번에 지정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지정하려면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죠. 또 이 장관이 공고하고 나면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으면 또 5일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나서 5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나 즉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요.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 절차하고 해제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해제할 때도. 다만 재지정할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재지정할 때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지정할 때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틀린 것인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공법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여기에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옛날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고요. 그 처리기간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현재는 15일입니다.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15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 통지를 하거나 또는 불허가 통지를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매수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다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는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 가격. 옛날에는 공시지가였는데 지금은 시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감정 가격입니다. 다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이 되겠고요.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그 부동산 토지 취득가격의 10%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했고, 자, 다음은 이제 중개실무입니다. 중개실무가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자, 1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하는 게 아니라 3개월로 합니다. 틀렸고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니은 하나만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일반 중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확인. 이게 중개사물 확인, 조사 확인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옳은 것인데 경계는 지적도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제작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뭘 기준으로 해요?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3번은 틀렸네요. 실제 경계가 아니라 경계의 경우에는 공부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D것은 틀렸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경우는 한 세대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부부 세대원인 경우는 합산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농지법의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분 안 하면 처분 의무 기간을 1년 주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농지 가격의 20%를 부과하죠. 자,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매장 4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옛날에는 15년이었는데 지금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입니다. 개정됐습니다. 5번은 설치기간이 끝난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됩니다. 안 하면 1년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농지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필요합니다. 경매는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익증명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20km 통작거리는 폐지됐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4번에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분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은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가족자연장지도 4후 30일 이내 신고인데 올해부터는 개인 자연장지만 4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묘지를 설치한 경우, 분묘를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 4후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도 4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4후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봉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영원히 인정됩니다. 가족묘지 이 제곱미터인데 틀렸네요. 오타 고치세요. 100제곱미터.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요. 종중민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해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달라지더라도 갑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1번은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해도 그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고요. 맞습니다. 2년간 지료를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보유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예,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이 가능하고요.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만 있고 최장기는 영구무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성립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묘, 예장, 그리고 봉분이 평분, 평장도 안 되고 봉분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시신, 유골이 안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봉분이 있어야 된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얼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그 자체에 한한다. X네요. 분묘기지 자체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는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이 자체에 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상석, 그 다음에 옆에 비석, 그 다음에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에 반드시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다 X입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분묘기지 자체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지만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20제곱미터에 한정된다. 30제곱미터에 한정된다. 다 X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는 X입니다. 니은하고 리얼이 틀렸네요.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종전에는 분묘기지권 위주로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기간이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특별히 면적 제한이 없고요.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 지역, 설치 면적, 설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이 있지만 분묘기지권에는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